자, 오늘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소와 고발로 뒤덮인 전당대회.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닙니다. 어제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네거티브와 파묘로 뒤덮인 여당 전당대회. 그리고 또 다른 매체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고소 고발로 얼룩진 민주전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새 지도부를 뽑는 자리입니다. 축제여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뭐가 등장해 있습니까? 당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서가 있습니다. 정당법 고발장이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사기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온갖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방금 대역전이 터졌다더라. 어느 쪽이 43이고 어느 쪽이 29라더라. 누가 미리 축포를 터뜨렸다가 멘붕이 왔다더라. 저는 그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 조사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43대 29라는 결과를 낸 조사기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는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그것도 오늘 방송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된 건 안 올리고 아픈 숫자는 그대로 읽는다. 저는 이 두 가지로 이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어제 오후 5시 호남 51만 표가 봉인됐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익산에서 그 뚜껑이 열립니다. 정확히 24시간 뒤에요. 그 전에 이 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두 후보를 중심으로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오간 신고와 고발을 순서대로 늘어놓겠습니다. 한쪽 것만 골라 읽지 않겠습니다. 양쪽 다 놓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석 후보 측이 정청래 후보 측을 신고한 건입니다. 지난달 27일 충북에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최 측이 이른바 생일별 홀짝 투표 지침이라는 걸 발표했다고 합니다. 생일이 홀수면 이렇게, 짝수면 저렇게 찍으라는 식의 안내였던 거죠. 김민석 후보 측은 이게 당규를 전면 위배했다고 보고 29일 중앙당 선관위에 공식 신고했습니다. 신고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팀정청래 충북 연대 관계자,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후보 본인, 거기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까지 포함됐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침이 배포됐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당규는 조직적 투표 지침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 쪽이라고 봐줄 사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엔 반대 방향입니다. 박규환 최고위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당 일부 지역위원회가 당원 명부를 활용해서 김민석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렸다는 겁니다. 당원 명부가 뭡니까? 누가 당원이고 연락처가 뭔지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그게 특정 후보 지지 전화에 쓰였다면 당규 위반을 넘어 공직선거법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선관위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불법 전화방 의혹입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직적인 전화 동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언론이 이를 다뤘습니다. 네 번째,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권입니다. 8월 6일 방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처럼 말한 건이죠. 실제로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으로 시민단체가 정당법 제52조 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겨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시영 대표 건입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밝혔죠. 자신이 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민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요. 관련된 의원들과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6번째, 최민희 의원 건입니다. 이건 우리 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지회가 공동 성명을 내고 취재 방해와 특정 기자 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고 오마이뉴스는 당 선관위에 공식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한 것만요. 새 지도부를 뽑는 2주 동안 같은 당 사람들끼리 6건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중진 의원이 언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보다 네거티브가 심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이유도 치사하다. 유튜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진 영향이 큰 것 같다.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유튜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이거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방송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지적을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 방송을 돌아봤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3가지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 된 건 안 올린다. 불리한 숫자도 그대로 읽는다. 우리 쪽 잘못도 말한다. 그게 아니면 저도 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수사기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무거운 대목이에요. 네, 신천지 관련 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는 갈래가 2개 있습니다. 한 갈래는 국민의힘 쪽 건입니다. 특정 종교단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갈래가 이번에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지역선거 캠프의 요청을 받은 신도들이 지방선거 경선 지원을 위해 우리 당에 입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걸 경선운동 규정 위반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전당대회 한복판까지 들어왔을까요? 이 사안이 제기되면서 배후가 어느 쪽이냐는 공방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까지 소환됐습니다. 어떤 사진 한 장을 두고 조작 논란이 벌어졌고 지지 선언을 한 유튜버가 공작 프레임을 뒤집었었죠. 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 두 후보가 각각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비가 오늘 방송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 다만 이슈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 자,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붙여서 읽어보십시오.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다시 꺼낼 생각은 없다. 그럼 뭡니까? 근거가 충분하면 끝까지 밝혀야죠. 확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꺼내지 말았어야 하고요. 던져놓고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청래 후보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고 항변하는데 근거를 못 대면 그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게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 사안은 어차피 윤리감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정청래가 했어도 정청래도 똑같이 윤리감찰을 받아야 한다. 자,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같은 잣대를 대겠다고 말한 거니까요. 공격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는 예외로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받겠다고 했어요. 그 차이를 저는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걱정하는 건 승패가 아닙니다. 17일 이후입니다. 수사는 17일에 안 끝납니다. 고발장도 17일에 안 사라집니다. 누가 이기든 새 지도부는 수사와 고발장을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도부가 첫날 뭘 해야 합니까? 저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철회할 건 철회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겁니다. 양쪽 다요.
그리고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감입니다. 자, 이제 어제 있었던 두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오후 5시 호남이 닫혔습니다. 광주와 전남과 전북 50일만 표가 봉인됐습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후보 본인도, 캠프도, 기자들도 못 봅니다. 뚜껑은 내일 오후 5시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두 번째,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사진이 한 장 찍혔습니다. 민생입법 방해와 5.18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대회였습니다. 그 자리에 세 후보가 전부 나왔어요. 피켓 문구가 이랬습니다. 국민의힘 민생법안 인질극 중단하라. 5.18 역사 왜곡 편매 이진숙은 사퇴하라. 자, 저는 이 장면 자체는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서로를 반명이라 부르고 배신자라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계단에서는 같은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래 하나였던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분석한다고 해서 저 순간이 가짜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붙은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김민석에게 악수를 건넨 정청래. 건넸다는 표현이 붙었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가 제목이 된 겁니다. 현장 기자들 눈에도 자연스러운 악수가 아니라 한쪽이 건넨 악수로 보였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며칠 전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8월 12일 SBS 토론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대통령께 만찬 초대를 받으면 정청래 후보를 데려가겠다. 경쟁 과정의 앙금을 풀고 좋은 기억을 되살려 당의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고요. 좋은 말입니다. 저도 그 말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을 망쳐놓고 왜 사과를 안 하느냐? 그거야말로 배신 아니냐? 같은 날입니다. 6시간 사이예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는 반명이다, 분열주의자다 이런 규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낙인은 뭘로 찍습니까? 말로 찍습니다. 그러면 뭘로 지워야 삽니까? 말로 지워야죠. 악수로는 안 지워집니다. 만찬으로도 안 지워집니다. 필요한 단어는 딱 하나예요. 사과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왜 손을 먼저 내밀었을까요? 언뜻 보면 손해 같죠. 아쉬운 쪽이 먼저 내미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사진은 그렇게 안 찍힙니다. 사진에는 손을 내민 사람과 그 손을 받은 사람이 찍힙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목이 어떻게 붙었습니까? 악수를 건넨 정청래. 자, 저는 이 장면이 지난 2주의 구도를 그대로 압축한다고 봅니다. 한쪽은 계속 상대를 규정하려 했습니다. 반명이다, 분열주의자다, 배신자다. 다른 한쪽은 규정의 규정으로 맞서는 대신 기록과 사실로 받았습니다. 국무회의 문서를 꺼냈고 스님들한테 물어보라고 했고 어제는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대표다워 보입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세 후보가 그 자리에 전부 나온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짚었어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를 앞두고 얼굴 도장을 찍으러 온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 대의원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 계산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30으로만 알고 계신데요. 그 70을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권리당원이 56%, 대의원이 14%,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30%입니다. 자, 대의원 14%. 지금 이 14%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투표를 안 했습니다. 대의원 투표는 8월 17일 전당대회 당일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십시오. 내일 15일에 호남 결과가 나옵니다. 16일에 수도권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일에 대의원이 투표합니다. 대의원들은 앞의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찍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호남과 수도권에서 흐름이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면 대의원 표가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끝까지 팽팽하면 조직의 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조 설명이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의원 표가 몇 대 몇이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조사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익산에서 나오는 숫자는 단순한 호남 결과가 아닙니다. 이틀 뒤 대의원들이 보게 될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5시가 2배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어제 두 후보가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역 의원 상당수가 대의원이니까요. 자, 이제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30%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앞으로 나올 숫자에 안 흔들리십니다. 이 30%는 누구한테 묻습니까? 국민 전체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 전체도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이 두 집단만 대상입니다. 왜냐고요? 역서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대 정당 지지자가 우리 경선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알고 나면 요즘 도는 숫자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숫자를 전부 늘어놓겠습니다. 불리한 것부터 놓겠습니다. 첫 번째, MBS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곳이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성인 남녀 1001명을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기준으로 김민석 44%, 정청래 25%, 19%포인트 차이입니다.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그래도 읽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9%로 나왔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이고 6주 연속 하락입니다. 두 번째,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지난 9일과 10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 대상입니다. 전국 기준 김민석 46.8, 정청래 35.2, 호남 기준으로는 김민석 57.7, 정청래 28.2입니다. 호남에서 29.5%포인트 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에이스 리서치 조사입니다. 국민 전체 기준으로는 정청래 38.3, 김민석 28.7. 여기서는 정 후보가 앞섭니다. 네 번째, 같은 에이스 리서치인데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맞추면요. 김민석 36.9, 정청래 36.7. 차이가 0.2%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이십니까? 같은 시기, 같은 나라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왜냐고요? 누구한테 물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에 물으면 정청래가 앞섭니다. 민주당 지지층에만 물으면 김민석이 크게 앞섭니다. 지지층에 무당층을 더하면 사실상 동률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건 세 번째, 지지층 더하기 무당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시킨 19%포인트도, 우리를 들뜨게 한 9%포인트도 둘 다 그대로 반영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룰에 맞춘 층에서는 두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사들은 전부 언론사 조사입니다. 실제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조사는 15일과 16일에 실시됩니다. 결과는 17일 대전에서 처음 열립니다. 그러니까 30%는 아직 봉투도 안 뜯긴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 쪽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투표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이 방송에서 이런 논리를 펐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조직의 힘이 옅어지고 분위기의 힘이 커진다. 그러니까 많이 투표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투표율 숫자를 보면요.
전북이 20%대 초반, 광주가 25% 안팎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 영남권 일부 지역은 40에서 50%대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투표율 숫자는 제가 공식 발표로 확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만 만약 그 수준이 사실이라면요. 호남에서는 제 논리가 안 맞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의 비중이 오히려 커지니까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 한 말을 오늘 여기서 수정하겠습니다. 투표율 논리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수도권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닫힌 호남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한 투표율은 내일 익산에서 함께 공개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내일 오후 5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채점 기준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숫자가 나왔을 때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기준을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 본인입니다. 8월 6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체에서 50%를 넘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50%를 넘기거나 육박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호남에서 승부가 결정되면 수도권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본인이 그은 선이 50%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는 호남에서 57.7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채점표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50%를 넘기면요. 본인 예측대로 간 겁니다. 우리한테 매우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40에서 50% 사이면요. 여론조사가 예측한 57.7에 한참 못 미친 겁니다. 그러면 조사와 실제 표가 또 어긋났다는 뜻이고 수도권의 여지가 남습니다. 셋째, 40% 아래면요. 그건 여론조사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저도 대역전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때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내일 숫자가 나오면 수많은 채널이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 해석에 안 휘둘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한 사람이 상대 후보 본인이면 더 반박할 수 없죠. 자, 이제 남은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남은 어제 오후 5시에 닫혔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내일 15일까지입니다. 자, 아직 열려 있어요. 수도권 권리당원이 5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과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15일과 16일에 실시됩니다. 호남 개표는 내일 오후 5시 익산에서, 수도권 개표는 16일에, 그리고 17일 대전에서 대의원 투표와 함께 모든 숫자가 열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권리당원 누적 격차가 얼마입니까? 김민석 46.01%, 95,821표, 정청래 44.53%, 92,735표, 3,086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리는 표가 110만 표가 넘습니다. 거기에 아직 시작 안 한 30%가 있고 아직 던지지 않은 대의원 14%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대역전이라는 제목을 안 붙였습니다. 서울 경기당원 여러분, 문자 확인해 주십시오.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그 표는 이 세상에 없는 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같이 입당한 친구한테 전화 한 통만 돌려주십시오. 여론조사는 여러분에게 전화를 안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는 여러분이 거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쪽 고발건도 말했고 제 논리가 틀렸던 것도 수정했고 불리한 숫자도 그대로 읽었습니다.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리한 것만 골라 읽는 방송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기분만 좋게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오후 5시 익산에서 호남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